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살, 나는 막 대입 수능 시험을 마쳤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로 인해 마음이 심란했다. 이래저래 고민도 많았기에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였다. 여행 루트는 서울, 목포, 제주의 루트였고 여행의 목적이 생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비행기보단 기차도 타고 배도 타고 싶었다. 제주까지 가는 길이 나름 지루하긴 하였지만 처음으로 장시간 배도 타며 제주까지 가는 이틀 동안이 나름 신선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제주항에 도착하였지만 도착 후 목적지가 없었기에 정처 없이 걸을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나를 따라오더니 내 옆에 서며 말을 걸었다. 학생 어디가? 나는 곧바로 며칠간 묵을 숙소를 찾는 중이라 대답하였고 택시 기사님은 다짜고짜 택시에 타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 수중에 현금이 얼마 없었기에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택시 기사는 돈 없어도 괜찮아 타라고 했다. 사실 그때부터 이상했던 건데 당시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이상하다는 느낌보다 돈이 굳게 된 것에 좋아하며 타게 된 것 같다. 제주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외진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허름한 2층 전원주택집이 나왔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민박 및 숙박업을 하고 계셨지만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였고 생각보다 숙박비가 싸서 바로 묵겠다 대답하였다. 당시 숙박비가 3만 원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짐을 풀고 낮에 나른 관광 아닌 관광을 한 뒤 저녁이 돼서야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숙소의 구조는 1층은 노부부가 사는 집이고 2층에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였다. 낮에는 분명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내 옆방에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고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온 뒤 저녁을 대충 때우고 관광 중 찍었던 디카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옆방에서는 수군대는 소리만 날 뿐 아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밤 12시가 됐다. 피곤하였지만 당시 제주에 바람이 많이 불어 폭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집이 많이 흔들려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찰나 학생자 할아버지가 방문을 노크하며 내가 자는지 물어보았다. 아니요, 아직 안 자요. 대답을 하니 얼른 자라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셨다. 잠을 청하려 했으나 매섭게 부는 바람 때문에 도저히 못 자고 TV를 틀고 고 신해철 님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았다. 새벽 2시. 학생자. 다시 한번 나에게 묻는다. 잠이 안 와서요. 안 자요. 다시 한번 할아버지가 얼른 자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려가셨다. 새벽 4시. 학생자. 아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긴 문고리가 심하게 흔들리며 할아버지가 성을 냈다. 왜 아직도 안 자? 왜 안 자? 얼른 자. 이때 집안의 창문은 바람으로 심하게 요동쳤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네, 잘게요. 알겠어요. 대답 후 불을 끈 뒤 자는 척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몰래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그때까지도 옆방은 불이 켜져 있는 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마음으로 제주 항구까지 바람을 뚫고 걸어 나왔다. 근데 뒤에서 주인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허겁지겁 제주항까지 뛰어가니 다행히도 새벽 5시인데도 안내원이 당직을 서고 있었다. 안도를 하며 직원에게 목포나 부산이나 어디든 제일 빠른 배가 언제냐 물어보았다. 안내원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뒤 망연자실했지만 밝게 형광등이 비추기에 안심하며 대기석에 풀썩 앉아버렸다. 마침 할아버지도 나를 뒤따라 항구에 도착하였고 내 옆에 따라 앉았다. 말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루 더 묵고 가. 아니에요. 가봐야 해서요. 문득 할아버지가 왜 나를 따라왔는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을 듣고 난 급히 항구를 나와 택시를 잡고 공항으로 직행하였다. 공항에서 6시간 대기 후 겨우 집으로 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우리 아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마중 나왔어. 두 번째 이야기, 아귀. 기태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육중한 몸무게가 요동치면서 고요한 방에 진동을 일으켰다. 이내 방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알 수 없는 낙취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기태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곤 입고 있는 티셔츠에 대충 손가락을 문질러댔다. 온갖 음식을 어떤 수단으로 처먹었는지 빛바랜 자국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우악스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생각보다 텅 빈,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기태가 해치워버린 흔적 너머로 무언가 있었다. 집어들고 보니 코다리찜이었다. 언제 먹었던 건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비주얼을 드러냈다. 전혀 상관할 바 아니었다. 침으로 범벅된 입안에서 뱀 한 마리가 날름거렸다. 먹잇감이 눈앞에 있을 때 나오는 습성이었다. 음식에 사족을 못 쓰는 꼬리 주인을 닮아서일까? 살코기 몇 덩이가 한 번에 들어가자 다리를 풀고 아가리를 크게 벌렸다. 기태는 냉동식품 봉지 3개를 연달아 짚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뭐야, 조리시간 3분. 영겁의 세월이었다. 천년에 한 번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교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기태는 그 정도 인내심을 각오했었다. 하지만 요망한 뱀 새끼의 눈치 없는 난도질이 시작됐다. 제 주변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탐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결국 1분을 넘기지 못하고 봉지 하나를 꺼냈다. 미지근하기는커녕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었다. 기태는 만두 비슷한 얼음덩어리를 입에 쑤셔 넣었다. 모자랐는지 옆 봉지의 것도 함께. 금세 손에 묻은 무언가를 또 아무렇게나 비볐다. 어차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쪽은 정해져 있었으니 그는 먹는 것에 계속 집중해야 했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짓거리였다. 평소처럼 한 끼를 굶는 것에 개의치 않았을 뿐인데 곧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빈도는 점차 잦아져 기태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성격이 날카로워지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허기는 수시로 찾아와 오정육부를 쥐어짜냈다. 아주 악독하게 물기 하나 없도록. 덕분에 회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기태의 입은 기계처럼 오물오물 씹어댔다. 책상 위는 업무에 필요한 물건보다 근처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식품이 더 많았다. 종류는 다양했다.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막 집어왔으니까. 물론 그에게는 단순 욕구 해결이었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커다랗고 냄새나는 돼지 새끼의 잔치였다. 가끔 눈살을 찌푸리는 직원과 우연히 마주친다면 똑같이 응시했다. 뭘 봐요? 음식 냄새가 좀 심하네요. 배고픈데 어쩌라고.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실처럼 얇고 가늘었다. 이 짓거리를 본 지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내둘렀다. 그리고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거대해진 기태의 덩치도 한몫했다. 그의 앞에 서 있노라면 거친 숨결 속 묘한 쉰내를 감당해야 했다. 괴상한 식습관의 후유증이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날은 마침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의뢰 그렇듯 젊은 사람들은 타로를 즐기므로 이왕 예능 프로에 몇 번 섭외된 적 있는 유명한 점집으로 갔다. 그때와 똑같이 매서운 분장을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걸신 들렸구먼. 뭐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그놈 목까지 처먹으니까. 무당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기태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했다. 뜻밖의 정적이 흘렀다. 불쌍한 것이 어쩌다가. 뭐라는 거야? 사기꾼 새끼가 너도 내가 돼지 같아서 불쌍하냐? 기태의 얼굴이 붉게 여물었다. 복채고 뭐고 뛰쳐나왔다. 연병할 개나 소나 무당이라고 떠벌린다. TV에서 인기 좀 얻었다고 그럴싸하게 행세하는 꼴이 가소롭고 기가 찼다. 가르침을 끌어모아 소금 대신 확 뱉었다. 남 이사 처먹든 말든 동정질은. 조금 후련해지자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저 앞 식당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기태는 서둘러 발걸음을 보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쓰러졌다. 어느새 불어온 바람이 팔다리를 마구 찢어발겼다. 나뭇잎으로 된 모빌이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고압전류가 전신을 휘감더니 뜨거운 불길이 살갗 위를 걸어다녔다. 뼈마디에서 염산이 나올 무렵 기태는 정신을 잃었다. 김기태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에 사내가 말을 걸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종이를 잠시 옆에 올려놓고 거구의 환자를 힘겹게 일으켰다. 사람 하나 무게의 상체가 육중하게 세워지고 의사는 옆에 종이를 건넸다. 초음파 사진인 건 알겠는데 중간에 사람 모양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게 뭐요? 당신 뱃속에서 7개월을 지낸 태아입니다. 기태는 확실히 생물학적 남성이다. 그의 아랫도리가 당장이라도 증명할 수 있었다. 정신 나간 소리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볼을 꼬집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볼록한 배를 손으로 내리치려 할 때 의사가 황급히 말렸다. 베니싱 트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와는 다르게 잘 성장해 왔네요.
태아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은 것 같아요. 다만 왼쪽 새끼손가락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기형인 듯합니다. 의사는 신기한 듯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빌어먹을 배고픔이 다시 시작됐다. 보통은 자연 유산되기 때문에 시체 덩어리나 다름없지요. 유례없는 경우라서 일단 출산을 권장합니다. 알겠다. 네. 이제 알겠다고. 기태는 평소처럼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입을 움직였다. 그럼 일단 저희 산부인과에서 김기태 씨를 안전하게. 순간 그의 목소리에서 이질감을 느낀 의사가 보고 있던 사진을 내렸다. 기태는 왼쪽 새끼손가락을 거칠게 물어뜯고 있었다. 그의 너덜너덜해진 손가락에서 시뻘건 액체가 터져나왔다. 하얀 가운이 붉게 물들어갔다. 의사는 잠깐 넋을 잃더니 비명을 지르곤 도망가 버렸다. 기태는 여전히 손가락을 악착스럽게 씹어댔다. 집요하게 여태껏 없었던 밝은 표정을 머금고 굶주린 배를 넉넉히 채울 것처럼 후련하게 웃어버렸다. 생각해보니 그 무당은 기가 막히게 신통했다. 불쌍한 것은 기태가 아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목탁 소리. 전 강원도 양구에 있는 이사단 공병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부대와는 달리 비교적 시가지와 인접한 곳이었는데 부대 초입에 양구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대로 올라오는 길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라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일 때면 다들 아시죠? 그 기분.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네요. 저희 부대 제일 위쪽에는 탄약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24시간 초소 근무가 이루어졌고 저 또한 별 생각 없이 근무를 나가던 곳이었죠. 하루는 새벽 3시 4시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근무 서던 병장 사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부대 내에서 도는 일병 부사수 귀신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부대에 근무하던 어떤 병사가 외박을 나가서 다방 아가씨를 만나게 됐는데 그 병사를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아가씨와는 달리 유흥의 일부로만 생각했던 병사의 이별 통보에 큰 좌절과 분노를 느낀 이 아가씨가 탄약고 초소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큰 나무에 보란듯이 목을 매달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그 병사의 계급은 아마도 일병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같이 근무를 서더라도 위계급인 사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래 계급인 부사수의 눈에만 매단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소문은 무섭게 퍼져 초소 운영의 차질을 빚게 될 정도에 이르자 보다 못한 대대장이 나서 그 나무 아래서 위령제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스님 한 분께서 오셔서 밤이 새도록 목탁을 두드려 주신 덕분인지 그 이후에 귀신을 봤다는 근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새벽에 간혹가다 목탁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만 남게 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목탁 소리가 들린다는 시간대는 새벽 3시였고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던 시간이 그 시간대였던지라 이야기가 끝날 무렵 왠지 모르는 소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 되어 다음번 근무자가 올라오는 플래시 빛이 저 멀리서 보일 즈음 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분명 목탁 소리였거든요. 귀를 의심하며 같이 근무를 서던 사수를 바라봤는데 저랑 똑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한 사수도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들리냐?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초소를 뛰쳐나와 다음번 근무자에게 제발 더 빨리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멀리 사단에서 운영하는 절이 있긴 하지만 저희 부대와 멀리 떨어진 곳이고 그 외 다른 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목탁 소리가 들렸던 건지. 네 번째 이야기, 원산 이용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 동대리, 원산 이용원. 할아버지는 흥겹게 기차에 오르셨다. 최근에 본 모습 중 가장 생기 있어 보이는 모습이셨다. 할아버지는 발에 깁스를 한 것도 잊으셨는지 계단을 폴짝 뛰어오르셨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행여나 다치실까봐 조마조마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손자로서 당연히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몰래 할아버지를 댁으로 모시는 게 불안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노발대발하며 쫓아올게 뻔했다. 기차에서 할아버지는 목이 마르셨는지 가방에서 사이다를 2캔을 꺼내셨다. 그러고는 하나를 내게 건넸다. 나는 캔을 받아 따서 다시 할아버지께 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다. 이 녀석아, 할아비도 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사이다를 따셨다. 경쾌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이다의 꼭지가 뒤로 넘어갔다. 나는 내밀었던 사이다 캔을 내 입으로 조심히 가져갔다. 뭔가 무안했다. 할아버지는 노인네지 어린아이가 아니야. 노인네라 더딘 거짓 못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래도 손자 덕에 집에 가는구나. 할아버지가 얼굴에 주름을 드러내며 웃으셨다. 하지만 난 그 모습에 더 불안해졌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말씀드렸다. 할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천 집에 완전히 가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그 친구분 집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다시 인천으로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아버지한테 죽어요. 뭔 소리야. 간 김에 가게도 열고 해야지. 할아버지 진짜.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졌다. 괜히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천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대천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를 모셔오시고 싶어 하셨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를 홀로 두는 게 마음에 걸리셨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셨다. 모두의 생각이 같았다. 애석하게도 할아버지만 빼고 할아버지께서는 올라오셔서 같이 살자는 부모님의 권유를 번번이 거절하셨다. 대천에서 할머니와 함께 운영하시던 구멍가게와 이발소를 계속하실 거라고 하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간신히 본전이나 치는 구멍가게랑 이발소에서 고생 마시고 편히 쉬시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렸다. 할아버지께서 이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나가시다 다리를 다치신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시다 말고 곧장 병원으로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나를 데리고 다시 대천으로 내려갔다. 취업 준비 중이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인천과 대천을 매일 오가셨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대천에 사시는 걸 고집하시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했다.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어. 강제로라도 모셔올 거야. 아버지는 정말로 그러셨다. 할아버지께서 퇴원하는 날 깁스한 할아버지를 차에 태운 채 곧장 인천으로 올라오셨다. 물론 할아버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차 안에서부터 할아버지께서 절대 안 간다고 고집 피우셨지만 인내 기력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고집을 꺾으시고 깁스한 다리만 만지실 뿐이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와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협조적이지 않았다. 일단 식사를 좀처럼 하지 않으셨다. 엄마가 식탁에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한두 숟갈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덕분에 나는 좋았다. 업그레이드된 반찬을 맛보았으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이런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시들어 가셨다. 할아버지는 점점 여의어갔고 기력도 전보다 쇠약해지셨다. 깁스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셔서 집 안에만 계셨다. 물론 가끔 나가셔도 잠깐 공원에서 바깥바람 쐬시는 게 전부였다. 하루 대부분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으셔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보냈다. 텔레비전도 전국 노래자랑 할 때만 좋아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볼 때는 그냥 무표정이셨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 모양의 가구를 들여놓은 것 같았다. 2달 가까이 그렇게 지내다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셨다. 대천에 내려가셔서 본인 안경이랑 장부 좀 가져와야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만 대천으로 보냈다. 할아버지는 본인도 직접 가고 싶어 하셨는데 못 가셔서 씁쓸해 하셨고 나 역시 뜻밖의 심부름이 반갑지 않았다. 할아버지네 가게의 열쇠와 위시리스트를 들고 홀로 대천으로 향했다. 괜히 시무룩했다. 분명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네 대천에 간다고 하면 신이 났었다. 할아버지 댁에 가기 전날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방에 챙겨갈 정도로 신이 났었던 걸로 기억한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손주가 오면 맛있는 걸 잔뜩 주셨다. 과자, 사탕, 초콜릿 등 구멍가게의 간식들이 무한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언제나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하셨다. 할머니한테 받은 과자나 사탕을 들고 구멍가게 바로 옆에 있는 이발소로 가서 할아버지께서 이발하시는 것을 구경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이발하시는 할아버지 보며 과자를 먹었다. 가끔 운이 좋을 때는 이발하러 오신 손님께서 원씨 손주냐며 물어보시고는 용돈도 주셨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뭐가 그리 못 먹여 안달이 나셨는지 커다란 봉지에 먹고 싶은 과자를 가득 담아 주시곤 했다. 늘 그 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귀찮아졌다. 주말에는 친구랑 놀고 게임도 하고 싶고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게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코 싫어진 건 아닌데 말이다. 가게에 도착한 나는 웬 흉가가 턱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았는데 2달을 비웠다고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 가게 문고리에 먼지를 걷고 열쇠로 구멍가게 문을 열었다. 비거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렸을 때는 대형마트처럼 보이던 구멍가게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별다른 것도 없었다. 시골에 있는 가게라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이라. 팔리는 거라곤 담배, 막걸리, 소주 정도가 전부였다. 찬찬히 가게를 둘러보며 할아버지의 장부를 찾았다. 오래된 서랍 안에 있었다. 뭔가 하고 펼쳐보니 검은색 사인펜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간 손님 목록이 주르륵 나왔다. 명부를 보니 윗집 김 영감탱이가 외상을 가장 많이 하셨다. 윗집 김 영감탱이의 별표 2개, 요주의 인물이라고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다. 장부를 챙기고 구멍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집이랑 연결된 문이었는데 그건 역시 기분 탓인지 문이 더 녹슨 것 같았다. 집으로 들어가 위시리스트에 적힌 할머니께서 생신 때 선물해준 중절모와 더불어 옷 몇 가지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가게를 나와 문을 닫고 바로 옆에 있는 이발소를 향했다. 할아버지께서 안경집이 이발소에 있다고 하셨다. 원산 이용원.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투박하게 적혀 있다. 낡은 간판을 보니 어렸을 때 이미지가 그려졌다. 엄마, 아빠 손잡고 할머니 댁에 가면 할아버지와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늘 저 원산 이용원 간판 밑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맞이하셨다. 가끔은 손님 머리를 자르다 말고 나오셨는지 손에 가위를 쥔 채 나오실 때도 있었다. 이발소에 들어갔다. 먼지가 더욱 많이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가위와 빗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 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안경집이 있었다. 그걸 집어들고 밖으로 나오자 동네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이게 누구여? 권씨 손자 아니야? 나 모르겠어? 나 우용 할아버지야.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시고? 네, 괜찮으십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서. 그럼 언제 오는지 아나? 내가 수염이랑 머리 깎을 때가 되어서. 할아버지는 턱에 희끗희끗 자라난 수염을 만지셨다. 아마 안 내려오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모시고 산다고 하셔서. 내 대답에 우용 할아버지께서는 당황한 표정을 보이셨다. 그래, 큰일 났구먼. 지금 머리랑 수염 못 깎은 노인네들이 한 트럭인데. 그럼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거야? 할아버지 짐 챙기러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요. 그래, 조심히 가. 윗집 김 영감탱이 지난주에 초상 났는데 말은 해줘야지. 우용 할아버지는 덤덤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던 길을 가셨다. 집에 도착한 나는 우용 할아버지한테 들은 대천 소식을 할아버지께 전했고 할아버지는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윗집 김 영감탱이 집에 찾아가야겠으니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해봤자 안 통할 것 같아서 내게 부탁하셨다. 덕분에 나는 아버지 몰래 할아버지를 모시고 아침 일찍부터 기차를 타고 대천역으로 가고 있다. 대천역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탔다. 그리고 김 영감님 집으로 향했다. 택시에서 창밖을 보며 시골 풍경을 봤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택시 기사의 비명과 함께 마을버스의 거대한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브레이크에 몸이 휘청거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옆에 계신 할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췄다. 눈을 질끈 감았다. 찰나가 억겁처럼 느껴진 시간, 낯선 고요함에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등이 팔랑팔랑 돌아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마등 프로덕션입니다. 밝은 인사를 건넨 여자는 희미한 등불을 내 눈앞에 휘저으며 말했다. 어두운 공간에 은은한 등불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충분히 마음이 동요되고도 남을 순간인데 말이다. 내 멍한 표정을 읽기라도 한 걸까? 여자는 조그마한 입을 열었다. 상영관으로 가시면서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 그녀가 돌아서자
연분홍색 치맛자락이 봄날 벚꽃이 바람을 타듯 빙그르 돌아갔다. 영화관이요? 여기는 대체 어디죠? 고객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영화처럼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곳이에요. 흔히 이런 표현하잖아요.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고객님께서는 편안하게 인생 영화를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생 영화는 고객님 인생에서 감명 깊게 보신 인생 영화가 아니라 고객님 인생 자체를 영화로 만든. 그럼 저는 죽은 겁니까?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침묵이 맴돌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꽤나 떠들썩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겸허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었었는데 그게 마지막 밥상이었다.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도 못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는 거였는데. 뜸을 들이던 그녀가 말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주마등 프로덕션의 가이드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인생 영상을 편집, 상영까지만 주관하기 때문에 그 외의 정보는 모른답니다. 그래도 고객님의 현재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뜻에서 이 등불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다시금 가이드님은 등불을 내 눈앞에 보였다. 생일 케이크 촛불이 생각나는 은은한 등불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저희 주마등 프로덕션은 고객님께서 살아오신 순간들 중 인상 깊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모아 편집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답니다. 저희는 그저 고객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만든 인생 영화를 즐겨주시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럼 당신이 살아온 순간들을 봐주시겠습니까? 어느새 나는 뭔가 허름한 이발소에 와 있었다. 이발소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나를 낡은 이발소 의자에 앉혔다. 앞에는 가위, 면도칼, 면도크림 등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할아버지의 원산 이용원이었다. 여기는 앞에 거울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앞을 보니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지그시 눌렀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 주마등 프로덕션에서는 상영관을 고객님의 인생과 가장 밀접한 곳으로 설정합니다.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이랑 밀접한 공간이요. 근데 아무쪼록 편안한 감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보이며 이발소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왜 할아버지의 이발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에 놓인 이발소 거울에서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인생은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그 흐름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다. 할아버지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갔다. 첫 시작부터 내 인생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일단 산부인과가 아닌 민가에서 태어난 점이랑 내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할아버지의 함자인 권태룡이라고 불렀다. 영화는 초반부를 지나고 있었다. 꼴리게 권태룡은 읍내를 돌다 처음 보는 이발소에서 발을 멈췄다. 하얀 가운과 반짝반짝 광이 나는 가위에서 눈을 떼질 못했다. 머리가 끌어와슈. 이발사의 물음에 태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발사의 가위 놀림에 부스스했던 권태룡의 머리가 멀끔해졌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아니, 무슨 돈도 없이 이발소를 와. 이발사의 분노에 태룡은 이래서 갚겠다는 말을 했다. 그게 할아버지와 이발소의 첫 만남이었다. 태룡은 잡일을 도맡아 했다. 청소도 잘하고 머리카락도 치우고 이발사는 그런 태룡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발 기술도 알려줬다. 태룡에게 첫 가위를 선물해 준 것도 그 이발사였다. 태룡의 첫 손님은 어린 친구였다. 긴장한 태룡은 조심조심 어린 손님의 머리를 손질했다. 시간이 엄청 걸려서 이발사한테 평생 깎을 거냐는 핀잔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태룡은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할아버지 머리 잘 깎네. 영화를 보며 조심스레 중얼거렸다. 어느덧 태룡은 성장했고 자기 이발소를 차릴 준비를 했다. 이발사는 태룡에게 미군 부대 근처 이발소에 자리가 났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태룡은 기쁜 마음으로 미군 부대 근처 이발소로 옮겼다. 태룡은 그곳에서 영어도 배우며 미군들의 머리를 깎았다. 폴, 브라이언 등 미군 친구도 생겼다. 그러다가 미군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두셨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원산 이용원을 차리셨다.
미군이 서로 싸우는 장면은 액션 영화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옆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는 할머니를 만나셨다. 둘은 서로 눈이 맞았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낳으셨다.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손떨림이 심하셔서 이발 일을 못할 뻔하셨다. 병원에서 술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로 영화 속 인생 내내 술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 할아버지의 영화 속에 내가 자주 등장했다. 어린 내게 새우깡과 사이다를 주시며 유혹한 후 이발소 의자에 나무 판자를 올려 그 위에 앉게 한 후 머리를 잘라주셨다. 물론 우리 엄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 내 옛 기억을 떠올리면 할아버지가 머리를 잘라준 다음 날 인천으로 돌아오면 엄마는 늘 나를 미용실에 데려가셨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 머리는 늘 짧았다. 이발소 외의 대부분은 할머니와의 추억들. 동네를 같이 둘러보거나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보는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영화에 나왔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가게에 간간히 찾아와 막걸리를 마시는 할아버지들과 면도와 이발을 하러 오는 손님들. 그 중에서도 윗집 김 영감님이 자주 오셨다. 외상을 하면서도 자꾸 와서 할아버지가 묻기도 했다.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이발을 하러 와? 내가 혼자 살잖아. 혼자 살다 죽었는데. 머리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내 자식들이 욕먹잖아. 갈 때 가더라도 단정히 가야 해.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다.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크고 대천 동대리에 있는 구멍가게와 이발소에 애착을 갖는지 이해가 갔다. 40년을 하셨는데 그걸 어찌 쉽게 놓을 수 있을까? 영화를 보고 일어나자 내게 영화를 소개해준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 뒤에 서 있었다. 권태룡 씨가 아니신가요? 네, 아닌데요. 어떡하죠?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원래 고객님께서 보셔야 할 영상이랑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원래 고객님께서 보셔야 되는 영상은 완성이 안 된 영화인데 방금 보신 권태룡 씨 영화는 완성된 영상이거든요. 근데 완성된 영화가 재생이 끝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종료됩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그런 이야기 없으셨잖아요. 그게 저희도 고객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런 이야기는 하질 않거든요. 게다가 고객님은 미완성본을 보시는 입장이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권태룡 씨가 고객님 할아버님이신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주마등 프로덕션에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원래 이승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규칙상 영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택시가 멈추었다. 눈을 뜨니 버스와 충돌 직전에 다행히 택시가 멈추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읍내에 있는 국밥집에 들렀다. 국밥을 기다리며 할아버지께 말을 붙였다. 할아버지 어쩌다가 이발소를 차리시게 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했지, 뭐. 할아버지는 그런 싱거운 질문은 뭐냐는 식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이내 신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너무 멋진 거야. 흰 가운에 반짝 광나는 가위가 홀린 거지, 홀린 거야. 오래간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었다. 근데 왜 이름이 원산이용원이에요? 거기는 원산이 아니잖아요. 글쎄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했다. 왜 원산 이용원으로 지었는지. 가장 기억나는 건 이발소 하나를 너무나도 차리고 싶었다고 하셨다. 미군 부대에서 이발을 하며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만뒀는지 물어보자. 코쟁이들의 싸움이 남북전쟁보다 무서워서 그러셨다고 하셨다. 미군 친구도 있었어. 이름이 뭐더라? 브라이언이요. 맞아. 브라이언 아주 덕도 각지고 대가리도 각지고 그랬지. 국밥을 먹고 할아버지와 함께 윗집 김 영감탱이 집으로 향했다. 장례는 모두 끝난 상태였고 그 집 아들분이 내려와 정리하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김 영감의 아들분을 만나 잠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분은 아버지께서 신세를 많이 지셨다고 외상값을 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김 영감탱이가 돈이 없어서 외상을 한 게 아니란 걸.
외상을 한 건 할아버지한테 잔소리라도 들으며 말을 붙이기 위했다는 걸 알고 계셨다. 할아버지와 나는 김 영감님을 집을 나와 가게로 향했다. 올라가시는 거 아니었나? 돌아보니 우용 할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우리 뒤를 따라오고 계셨다. 잠깐 왔어. 김 영감탱이 찾으러. 우용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께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였다. 온 김에 이발이랑 면도나 좀 해줘봐. 그러지 뭐, 같이 가자고. 할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하셨고 나는 초조해졌다. 부재 중에 아빠한테 전화가 와 있었고 문자도 몇 통이나 와 있었었다. 가장 최근 문자는 나를 너무나 무섭게 했다. 지금 대천이지? 아빠 지금 간다. 정확히 그 문자를 이발소 앞에서 봤다. 가게 열쇠 좀 줘봐. 할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열쇠 안 챙겨왔어요. 김 영감님 집에만 들른다고 하셔서. 이놈아, 온 김에 이발소도 열고 해야지.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돌아보자 연분홍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내게 열쇠를 건네고 있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네? 이거 가게 열쇠구만. 가져왔구나. 손주가 장난이 심하네. 할아버지는 잽싸게 열쇠를 낚아채고는 이발소 문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내 감사 인사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다. 그나저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아빠가 오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이런 내 마음을 모르시는지. 우용 할아버지를 이발소 의자에 앉히고 턱에 흰색 보자기를 두르셨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문득 이발소 거울로 할아버지가 머리를 자르시는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발에 깁스를 하신 것도 잊으신 채 이발에 집중하셨다. 저렇게 좋으실까? 원산 이용원 안에는 가위질 소리만 들렸다. 오랜만에 문 열었네. 최 씨 얼른 들어와. 그 와중에 다른 할아버지가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이했다. 우용 할아버지는 수염에 면도 크림을 바르는 중이라 입은 다무신 채 눈으로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거친 술로 우용 할아버지의 턱에 면도 크림을 달랐다. 그리고 면도 칼을 옆에 놓인 가죽끈에 몇 번 훑으시고는 면도날로 조심히 수염을 깎으셨다.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나이 먹고 고생하신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할아버지는 달라 보였다. 본래 자리를 찾으신 듯 즐거워 보이셨다. 언제 입소문이 퍼졌는지 손님이 계속해서 왔다. 어느새 대기용 의자가 할아버지들로 가득 찼다. 이놈아, 가만히 있지 말고 머리카락 좀 쓸어. 할아버지의 잔소리에 머리카락을 쓸었다. 물도 받았다. 얼른 읍내 가서 면도 크림 좀 사와. 가서 원산 이용원에서 왔다고 하면 알아서 주실 거야. 할아버지를 돕기 바빴다. 아빠가 오는 것은 까맣게 잊고 읍내로 향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원산 이용원에서 왔다고 하자. 할아버지 관둔 거 아니었나? 다시 이발소 하시나? 할머니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면도 크림을 주셨다. 들뜬 기분도 잠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가게로 가는 길목에 아버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며 이발소 문을 열었다. 가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발 중이셨고 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 머리를 감겨주고 계셨다. 왠지 그 장면이 젊은 할아버지와 어린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며 머리를 스쳤다. 마지막 손님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다리가 아프셨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이발소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고는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으셨다. 아빠는 그 옆에 앉았고 나 역시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고는 우용 할아버지가 마시라고 가져다 주신 바카스를 마셨다. 우리 구멍가게에서 가져온 것 같았지만 어쨌든 감사히 받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나는 동시에 바카스를 들이켰다. 달았다. 아버지, 깁스 풀 때까지만 인천에 계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빠의 말에 할아버지는 얼굴에 주름을 드러내며 밝게 웃으셨다. 그러고는 나를 한번 바라보셨다. 피디님 권태룡 씨 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는 은은한 등을 흔들며 조심히 물었다. 괜찮아요. 미완성본이라서 생명에는 지장 없으셔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50% 감봉은 피할 수 없지만 대체로 그 정도 나이이신 분은 영화 제작이 끝나지 않나요? 권태룡 씨 인생에 꼭 넣어야 하는 장면이 생겨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등이 노르스름한 불빛을 내며 팔랑팔랑 회전목마처럼 돌아갔다. 할아버지는 이발소 의자에 앉았다. 앉히기만 하고 서서 일해서 영 어색하고 그러네.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은 후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에서는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